안녕하세요.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입니다. 이번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정말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오게 된 이유. 이 이유는 저희 가족 이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예요.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의 백그라운드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분이 제 영상을 일일이 다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1부와 2부 나눠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저는 어린 시절에 세계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리고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물론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것도 없고 요즘처럼 케이블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국 문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. 어쨌든 저는 그냥 TV로 외국 사람을 볼 때나 궁금했었어요. 그 나라가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궁금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계지도 보는 거, 그리고 지구본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 나라 이름 외우는 거,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. 제가 군대를 제대할 무렵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는 게 조금 더 일반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고 계속 유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어렸을 때 그런 호기심이 많이 발동한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보이고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천리안이나 지금 세대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이란 게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.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제 친구 덕분에 저는 영어에 아주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.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 지금도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.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되나봐요. 어찌됐든 제가 캐나다 이민을 온 이야기를 하려면 제 영어 강사 시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서 한 14년 이상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영국 유학을 처음 다녀와서 풀타임으로 동네 어학원에서 내국인 강사라고 해요. 보통 어학원은 이제 그런 내국인 강사는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. 저 같은. 그리고 보통 교포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있습니다. 제가 일하는 학원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관리자, 중간 관리자, 그리고 이제 원장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내국인 강사로 풀타임 잡을 시작했고요. 당시에 제 급여가 150이에요. 영어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근무를 했고요. 초저녁에 근무가 끝났던 것 같아요. 그럼 점심시간, 근데 점심시간이라도 어린 유치원생들하고 제가 꼭 수업을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한국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학원은, 왜냐면 교포 선생님들이나 원어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한국어가 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유치원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 같은 이제 한국인 강사의 몫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있다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유치원 선생님들이 힘드시면 학원 차량도 탑승을 해야 됐고요. 하지만 그때는 젊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. 일하는 자체가. 왜냐면 영어를 되게 좋아했고 늘 주위에 영어를 쓰는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교포 선생님들이 있고 또 내국인 선생님들한테도 배울 게 많았어요. 제가 어쨌든 풀타임으로 처음 근무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에. 그리고 다 좋았습니다. 여건이. 당시에 IMF 후로 취직이 그렇게 쉬운 시기도 아니었는데 저도 그냥 그 당시에는 만족스럽게 그렇게 학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학원 생활을 하던 중에
좀 학원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. 뭐 학원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건 아무래도 관리가 잘 안 되고, 그리고 뭐 원생이 줄어드는 경우겠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이 이탈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또 원장님이 그 당시에는 다른 학원을 또 소유하고 계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학원에 많은 신경을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. 그때는 선생님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, 뭐 원어민 선생님도 물론 계시고 교포 선생님도 계셨지만, 제가 거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까지 하면서, 어떻게 보면 뭐 원장님이 잘 안 계시니까 거의 경영적인 부분, 돈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적인 부분은 거의 다 제 업무였던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급여도 50만 원이 뛰어서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저야 당시에는 좋았죠. 학원 일도 즐거웠는데 급여까지 더 주고, 또 어쨌든 그런 포지션까지, 좋게 말하면 프로모션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가 학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더라고요. 뭐 제가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그 학원을 이제 정리하시기로 결정을 하면서,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실업자지만, 뭐 당시에는 그게 제가 실업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왜냐면 뭐 얼마든지 또 다른 학원에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, 뭐 좀 제가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학원이 그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, 뭐 제 앞날이 불투명하거나 그런 건 전혀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바로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학원의 관리직, 뭐 학원에서는, 어학원에서는 뭐 보통 좋게 말하면 아카데믹 코디네이터라고 하고, 뭐 영어 교수부장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교수부장으로, 또 그 전에 학원에 그래도 일했던 경험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교수부장 자격으로 좀 더 탄탄한 어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. 뭐 당시에는 급여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좀 더 규모가 있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고, 그런 과정에서 전 학원의 그 급여를 바탕으로 200이었으니까 그 학원에서도 200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플러스가 있었던 게,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도 이제 특별반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, 혹시나 제가 개설하는 수업에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 급여를 더 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200 이외에도 그렇게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월 한 50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급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뭐 250,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, 토요일은 당연히 잠깐 오후 이른 시간까지 잠깐 일하는 거기 때문에 평일하고는 다르고, 어쨌든 한 250 급여를 받으면서 또 거기도 즐겁게 일했어요. 뭐 즐겁죠. 늘상 뭐 원어민 선생님들 계시고 교포 선생님들 계시고, 늘 영어를 쓰는 환경이고 하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렇게 또 학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저는 몰랐는데 내국인 선생님들이나 교포 선생님, 원어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 학원, 저는 학원에만 있으니까 학원 수입이, 학원의 월급이 다였는데, 이 선생님들은 이제 뭐 직책은 저보다 낮지만 경력이 더 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이렇게 점점 알아갈수록 버는 급여가, 학원에서의 급여는 당연히 이제 제가 알고 있죠. 학원에서는 제가 관리자니까 어느 선생님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, 이 선생님들은 부수입이 있더라고요. 그 부수입이란 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과외겠죠. 과외나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강의를 하시면서,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니니까요. 그런 거를 하시면서 부수입을 얻는데, 그 부수입이 거의 학원 급여 받아가시는 급여랑 그 급여를 넘었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알게 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. 그러면서 저도 내가 좋아하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부수입도 얻을 수 있구나, 그런 거를 처음 이제 알게 됩니다.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예전 동료 원어민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, 또 여분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수입은
뭐 기본적으로 300은 훌쩍 넘고 제가 학원에서 받는 급여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서 급여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한 300 중반의 급여를 받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뭐 한 350 정도? 예, 제 나이에 뭐 당시에 2000년대 아주 초반이었고 제 나이에 그래도 350의 급여를 받는다는 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. 또 제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급여를 받는 거니까 당시에는 네, 불평할 게 전혀 없었어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제 강사로서의 커리어도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. 강사로서의 제 개발에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. 그 학원 업무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 교수부장 같은 경우는 강의도 해야 되지만 강의 이외에도 뭐 학부모 관리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죠. 선생님들 선에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담들은 다 저한테 이제 오는 거고요. 그리고 원장님 이제 보조해서 학원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당시에는 이제 즐겁고 또 더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급여적으로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고 뭐 누가 볼 때는 그냥 뭐 동네 학원 강사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이제 자기 개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저는 당시에도 항상 이런 워크샵이나 세미나, 학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지런히 다녔던 것 같아요. 주말마다. 그냥 주말이라고 해서 일요일 하루 쉰다고 해서 일요일을 그냥 놀기만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늘 이런 학회나 뭐 워크샵, 세미나들 찾아다니면서 하여튼간 제가 제 스펙이라고 하죠. 강사로서의 저의 스펙을 올리는데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게 또 즐거웠고요. 제 스펙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도 좀 더 만들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덧 학원을 이제 몇 곳을 옮기게 됩니다.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급여도 당연히 점점 오르겠죠. 이제 그 다음 학원에서는 400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학원의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, 점점. 아무래도 학원도 규모가 있어야지 선생님에게 그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. 예, 어쨌든 학원 급여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학원에서도 그 정도의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또 학원에 충성도를 보여야지 더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. 예, 신생 학원이었지만 그래도 탄탄한 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자로서 일하면서 또 그곳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는 이런 정치라고 하죠. 그 조직 내에서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강사로서 내가 내 영어적인 부분을 항상 개발하고 내 영어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학부모 관리나 이런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학원의 규모가 커지면 거의 뭐 소기업에 가깝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이대도 규모가 큰 학원들은 중간 임원들의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. 뭐 20, 30대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배에서도 어쨌든 뒤처지고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 제가 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런 중간 관리자로서 내가 진짜 학원을 운영하는 뭐 학원계에서도 CEO가 있으니까요. 예, 그게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영어 강의니까 그래 나는 강의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학원들을 찾아야겠다. 이게 이런 관리나 운영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몇 년 이렇게 그런 교수부장이나 그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몇 년간 해보니까 그게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강사로서 강의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찾게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관리를 하면서도 제
영어적인 스펙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스펙 쌓기 중에 하나 가장 간편한 게 뭡니까? 영어 공인 시험을 보는 거예요. 다른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영어 공인 시험을 적어도 150번 이상, 그리고 거의 200회 가까이 친 것 같아요. 네, 200회 가까이 영어 공인 시험을 치렀어요. 그 스펙이 어딥니까? 그 자체가 대단한 스펙이에요. 그거는 여러분, 영어 공인 시험이 뭐 한 달에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영어 공인 시험을 거의 150회에서 200회 가까이 보려면 시간도 거의 뭐 10여 년이 걸리고요.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. 뭐 아시잖아요. IELTS 같은 거, 토플 같은 거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. 네. 뭐 남들 자동차 좋아해서 자동차에 투자하는 거, 남들 명품 좋아해서 명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에 뭐 세미나 참석하고 워크숍 참석하고 학회 참석하고 그리고 영어 공인 시험 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 군데서 오히려 오퍼가 들어오더라고요. 학원가 중에서 가장 강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대치동 아니겠습니까? 네, 대치동에서도 오퍼가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. 좋죠. 제 능력이 인정받는 거니까. 그 오퍼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뭐 강사 구인 사이트에 제가 제 이력을 올리면 여러 곳에서 컨택이 옵니다. 그거 되게 행복한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면 강남 대치동의 언어학원 원장 누구누구입니다. 선생님의 이력을 보고 연락드립니다.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이런 문자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. 이런, 그래도 남들이 알만한 대치동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알만한 이런 학원들에서 컨택이 온다는 거 강사로서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대학생들이 S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, H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좀 비교가 딱 정확히 되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 그냥 강사 일 헛되게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이제 나는 동네 강사,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동네 강사는 아니어야겠다. 뭐 동네 강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어요. 나는 그래도 이제 내가 영어 강사를 내 업으로 하는 만큼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좀 더 가보자. 더 마음을 그렇게 열고 나니까 여러 곳에서 정말 오퍼들이 오더라고요.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동안 일했던 학원들과는 규모가 다른 완전히 거의 중소기업급의 규모를 가진 학원에서 연락이 옵니다. 그 같은 시기에 말씀드린 대치동의 탑3,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주 탄탄한 학원입니다. 그 학원에서 동시에 연락이 옵니다. 근데 대치동 쪽에서는 제가 가서 면접을 봤을 때 원장 선생님이 오퍼는 주셨지만 왠지 오퍼를 받고도 이분이 진짜 나를 확실하게 고용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리고 급여도 아무래도 대치동에선 뭐 저보다 더 고스펙의 강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급여보다 조금 못 미치는, 당시에 저한테 500을 제시해 주셨어요. 당연히 이제 강의만 하는 강사죠. 강사로서 500의 급여를 제시해 주셨지만 당시에 제 눈높이는 적어도 600이나 700 가까이 급여를 원했던 시기였습니다. 아까 전에 400 받았다고 그랬잖아요. 그 다음에도 이제 급여가 좀 더 올랐겠죠. 시간이 또 몇 년이 지난 상태니까요. 네.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600이나 700 가까이를 받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대치동에서는 자리는 주지만 지금 선생님에게 줄 수 있는 급여는 500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오퍼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. 혼자일 때랑은 다르게. 그러던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거의 중소기업 규모의 학원에서 650의 급여를 제시하면서, 근데 그 학원에선 저를 강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도 아닌 거의 그냥 임원급이죠. 그 학원에
커리큘럼을, 그 학원은 캠퍼스가 몇 곳 있는 곳이었는데 그 학원 전체에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거예요. 물론 커리큘럼을 진짜 담당해 주시는 고문분이 계셨어요. 그분은 이제 박사셨는데 연배도 거의 60이 훨씬 60 가까이 되신 분이었고요. 그 분을 보좌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다 그런 커리큘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제시받았습니다. 그 고문이라는 분은 학원에 자주 나오시지 않는 분이셨어요. 나름 그 업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여러 학원에서 그런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실무는 제가 그냥 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이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, 그리고 이제 캠퍼스들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. 근데 저는 강의만 하고 싶은데, 근데 결혼도 했고 급여가 650이라는 건 급여적으로는 또 만족스럽고, 그래 커리큘럼 쪽이고 또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단지 뭐 예전에 했던 교수부장식으로 해서 학원 관리 이런 운영이 아니라 커리큘럼 쪽이면 그래도 좀 더 아카데믹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하고도 아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,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이죠. 당시에 자기 위안. 그렇게 그 오퍼를 수락하게 됩니다. 근데 역시 제가 느꼈던 저의 가장 큰 약점, 정치력. 그 학원에서의 그 이사급의 임원분들은 연배가 거의 당시에 40대 50대 분들이셨어요. 아무리 원장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해도 그 다른 임원분들하고의 충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시잖아요. 뭐 그 정치 잘하려면 좀 한국에서는 뭐 회식 자리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.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뭐 이런 회식 자리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굳이 왜 회식 자리라는 건 뻔하잖아요. 뭐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는 건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소위 말하는 따가 되는 거죠. 뭐 게다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저 혼자 30대에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분들은 원장님하고 처음부터 그 학원이 설립될 때부터 고생한 분들인데 저는 중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원장 선생님이 스카우트해서 낙하산처럼 꽂힌 경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뻐하고, 그러니까 뭐 시기와 질투를 다 받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제 입장에선.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, 생활이. 그래서 그해 입시를 마치고 입시가 다 끝나면서 저도 나오게 됩니다. 그 학원에서.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낀 거죠. 아, 나는 이런 관리직은 아니구나. 나는 결국에는 강의를 해야겠구나. 또 한 번 생각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커리큘럼을 담당했지만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제가 그 자문해 주시는 그 고문님하고 박사님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도 이게 이런 교재 부분이나 이런 게 개입되거든요. 그러면 워낙 학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뭐 교재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개입돼요. 그냥 커리큘럼이 커리큘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고배를 마신 거죠. 또 한 번에.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강의에만 전념하게 됩니다. 근데 그래도 고맙게도 그 학원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전에 컨택했던 그 대치동 원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다시 한번 이랬으면 좋겠다. 얼마나 고맙습니까? 그래도 그렇게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근데 항상 그분은 그렇게 손은 내밀어 주시지만 정작 정확한 계약서까지 들이밀기에는 항상 뜸을 들이시더라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, 조금만 기다려달라. 그러면 사람이 뭐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. 저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의도에서 연락이 오고 원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
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어필하셨어요. 너무 감사하죠. 솔직히 그렇잖아요. 당신이 정말 꼭 있어야 돼.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.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사람이 뿌듯합니까?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급여도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오퍼를 받았고, 제가 그 학원에 만 5년 이상을 일했는데 제 급여가 거의 1억 가까이, 그렇게, 물론 뭐 1억에 좀 못 미칠 때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제가 또 그렇게 대학 강의까지 병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의 제 그냥 영어 강사로서의 저의 수입은 1억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처음 풀타임 150에서 시작해서 거의 10년 만에 그렇게 1억 가까이 진입하고, 그 향후 한 4, 5년간 그 비슷한 금액대를 유지하게 됩니다.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네 강사에서 시작해서 뭐 스타 강사나 유명한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, 그래도 40 이전에 내 급여가 1억이 된다는 거, 그거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뭐 더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겠지만, 저는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잖아요. 월급쟁이가 급여로서 1억을 받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모두 아시겠지만. 근데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은 제 자신이 되게 만족스러웠죠. 그리고 그간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온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고, 그리고 저의 그런 자기 개발은 그 당시에도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한 적도 있지만, 제가 토익도 38번이나 만점을 받았거든요. 뭐 다른 영어 시험들도 굉장히 스펙이 좋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취득하게 됩니다. 어쨌든 이제 2편에서는 이게 지금 이 배경이 있어야지 제 2편에서 제가 진짜 이민을 오게 된 이유, 그리고 제가 밝히지 못했던 저만의 컴플렉스,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.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뵐게요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